이처럼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주엔 미일 정상회담도 열리는데요.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 속에 우리 외교 안보 과제들 챙겨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의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중국, 또 멕시코에 각각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당사국들도 강하게 대응할 방침을 내비쳤거든요. 미국 언론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무슨 속내인 걸까요? 이제 올 게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기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이제 대선 때도 I love 관세, 그 관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것 같고, 예. 그 관세를 올리면 보통은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거든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올리면 관세로 인해서 이 외국에 있던 기업들 리쇼어링, 미국 내 제조업으로 불러올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이제 세금 혜택이 줄어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관세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때 가장 중요한 이 슬로건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을 실천에 옮기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여기서 안 끝나죠. 왜냐하면 관세가 만병통치약이면 모든 국가가 관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는, 이제 멕시코, 미국, 캐나다는 북미 경제 통합 체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여기서 안 끝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식탁 물가를 좌우하는 게 멕시코거든요. 예를 들면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그럼 이제 미국도 이제 멕시코도 이제 보복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 내 식탁 물가가 급격히 올라가죠. 캐나다 같은 경우도 25%지만 그 아킬레스건인 석유. 이제 캐나다산 석유는 10%로 매겼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 그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관세 정책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는 것 같지만 이거는 이제 미국 경제 내부에도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거니까 이제 예측 불허한 상황이 조성이 됐고, 무슨 뭐 콜롬비아 불법 이민자 뭐 안 받은 이런 거하고 달라요.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역 전쟁, 보복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저희도 베이징에 나가 있는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실시간 반응 살펴봤거든요. 중국도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당장 세계무역기구죠. WTO 제소 등을 언급했는데 실제 이렇게 제소가 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적인 방안들이 마련이 되는 겁니까?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WTO 체제 안에서 강제 조정 시스템이 취약하거든요. 미국이 반대하면 미국한테 강제 분쟁 조정 그 결과를 강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좀 딜레마죠. 왜냐하면 중국 내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 정면 충돌하게 되면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반발하지만 사실은 가장 그 어느 국가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중국이다. WTO 제소해도 시간이 걸리고 일단, 그리고 강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WTO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지금 가장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봐야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게까지 이렇게 예외 없는 관세 무기화 정책을 펼치면서 당장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방위비 등을 언급하면서 머니머신 이런 단어 쓰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부분 좀 주목해야겠습니까? 일단 이번 캐나다, 멕시코 관세가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공급망이 외부에 의존하다 보니까 리쇼어링, 미국이 공급망을 미국 국내에 이제 재구축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죠. 예. 미국 1인당 GDP가 8만 5천 불이거든요. 그럼 인건비가 천문학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나 캐나다처럼 붙어 있는 이런 쪽이 이제 관세에 유리하니까 미국 수출에 우리 기업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수가 캐나다, 특히 멕시코 같은데 전진 기지를 구축해 놨거든요. 근데 이 멕시코에 생산된 제품에 25% 관세가 들어가니까 여기 일단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일단은 이제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게 출발점이거든요. 지금 보편 관세,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걸 예고해 놨으니까 이제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이 면에서 부담을 피할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많은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 안보적 부분에서는 우리 지금보다 약 9배 정도 더 많은 방위비 주둔군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그렇게 다 낼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한 말 하나하나 지금 실행에 옮기기 때문에 이제 순서만 기다리지 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증액도 요구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 특임 대사로 임명된 그레넬 예. 같은 경우도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증액할 때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을 각오를 해야 된다. 피할 수는 없을 거고요. 예. 우리도 어쨌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오는 7일에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좀 언급과 협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필을 할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날 좀 어떤 주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십니까? 일본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미국 대선 거의 1년 전, 최소 6개월 전부터 트럼프 당선을 일본 내각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 했어요. 기정사실화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미 대사뿐만이 아니라 주변 관계된 미국과의 전략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 상당히 긴밀하게 협력을 내각에서 해왔고요. 이번에도 지금 이시바 총리가 먼저 제안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일 간에는 현재로서는 일본이 그 치명적으로 압박을 받을 만한 현안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일단 방위비를 1% 정도 수준에서 이미 바이든 정부 때 일본이 2%로 증액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를 했고 미일 동맹 체제를 강화해 놨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미일 협력 체제까지 이제 가동이 됐던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 2기도 사실은 중국 때리기는 이건 변화가 없거든요. 예. 민주당 공화당. 그렇다고 그러면은 일본은 미리 준비됐고 그렇게 많은 트럼프로부터 직접적인 압박을 받지는 않을 거다. 일본만 콕 집어서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 상당히 준비를 해왔고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뼈아픈 대목이죠. 예, 지금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공동 성명을 내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나는 일본을 좋아한다. 하지만 의제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공동 성명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참고해야 된다고 할까요? 눈길이 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겠습니까? 일단은 오바마 정부 때 예, 그 모든 건 이제 미국의 대외 전략의 핵심이 중국으로 바뀐 건 사실은 오바마 정부 때입니다. 그때 피보트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아시아라는 이 지정학적 이 공간 개념이 인도 태평양으로 확장된 게 트럼프 때예요.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처음으로 구상한 인도 태평양 개념을 구상한 게 일본이에요, 사실은. 예, 일본이 가지고 있던 구상을 트럼프 정권이 채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중국 포위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2기는 일본에게 여러 가지 뭐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강연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을 아시아 전략의 거점으로 확실하게 각인을 하는 그 점에 중점을 둔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차피 미국 본토에서는 중국이 너무 머니까 거점이 필요하고 그게 일본이거든요. 아마 그런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 일본하고는 위상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한미동맹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이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는 여기에 지금 그 대륙에 그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한미동맹도 미국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 또 우리 역시 북핵 문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존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의미는 여전히 유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그런 점에서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트럼프 2기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져가는 그런 점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굉장히 여러 분야에 있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또 눈길이 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통화에서
중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 전에도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단언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좀 어떤 이야기 나눴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24시간은 뭐 선거 그 예. 용이었고요. 당선된 이후로는 조금 입장을 바꿨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 정도 얘기하고 있고 예. 지금 켈로그 이 퇴역 미국 장성인 이 사람이 이제 러우 전쟁 특사로 임명이 됐거든요. 켈로그는 지금 100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켈로그가 사실은 러우 전쟁 종전안을 구상한 사람이에요. 트럼프 그 캠프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푸틴이 굉장히 유리하죠. 푸틴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원인이었던 나토 가입 이걸 상당 기간 유보하고 대신 우크라이나에게는 이제 이 휴전하면 휴전선에 해당하는 지역에 나토 평화유지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우크라이나 재무장 요 카드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안 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거거든요. 우크라이나한테 무기전을 중단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푸틴은 그냥 진정시키고 그러니까 요 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요 작업이 물밑에서 제가 보기에는 진행이 중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투가 격화되는 건 사실은 전세를 뒤집는 게 아니고 휴전에 대비해서 최대한 영토를 확보하는 과정 중에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트럼프발 강제 휴전, 종전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영토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트럼프발 강제 휴전이 상당한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이미 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친분 관계도 있고 뭐 직접 통화도 가능한 상황이니까 예상보다 빨리 이 휴전 협상이 시작될 수는 있다. 물론 이제 복잡한 난제가 있으니까 도장 찍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예상보다 빨리 휴전 모드로 접어들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입장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당장 오늘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아도 전략적인 열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다라는 논평을 냈는데 미국과의 협상을 좀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어디로 좀 겨냥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은 우리는 투명인간 취급해요. 이 탄핵 사태도 거의 보도를 안 합니다. 지금 2달 돼가는데 7, 8회 정도밖에 보도를 안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보다는 대상은 이제 미국이다. 그리고 우리를 지칭하는 용어가 한국은 미국의 반공의 전초기지다. 이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그런 의미를 본다 그러면은 이번에 조선중앙통신의 이런 보도보다는 사실은 고전에 있었던 김정은의 농축우라늄 시설 방문, 현지 지도한 그걸 공개한 부분이거든요. 예. 이건 지난해 9월에도 같은 데예요. 또 갈 이유가 없는 데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측에게 지금 김정은 측이 자기들을 방치할 경우에는 핵능력을 계속 고도화할 거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트럼프 2기가 하노이와 같은 그런 불확실한 어떤 상황이 아니라 보다 확실하고 북한에게 유리한 협상 안을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의 행보를 봐야 된다. 우리보다는 대미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도 이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핵 개발을 비롯해서 비핵화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 북한이 지금 러시아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비핵화 협상에 북한이 좀 응하겠습니까? 이게 러우 전쟁과 북한 비핵화 문제 협상이 연계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다량의 탄약을 러시아에게 지원하고 있고 11,000에서 2,000명을 파병을 했거든요. 지금 추가 파병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러우 전쟁이 휴전이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을 버리진 않겠지만 러시아의 전략적 효용성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러우 전쟁 휴전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푸틴과 직접적인 정상 채널을 가동한다고 그러면 북한 문제 협조를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동안은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해 왔지만 지금 북중 관계는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북러 밀착인 상황에서 러우 전쟁 휴전과 이에 따른 푸틴, 트럼프 간의 채널을 활용한다고 그러면은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 그 수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북러 밀착으로 인해서 러우 전쟁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연계가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참 여러 가지 부분이 얽혀 있고 그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상황인데 미국 내에서도 관련해서 계속되는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정보국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북핵 위협 축소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최근에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맞닿아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개보드죠. DNI 국장 후보자가 완전한 비핵화 이게 아니고 위협 축소라고 말했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이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 때 얘기했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환상이다. 맥이 통하거든요. 그다음에 김정은 뉴클리어 파워다. 트럼프 대통령,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뉴클리어 파워다. 다 썼거든요. 그럼 개보도 말까지 모두 우리가 종합을 해본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능력 축소, 핵 동결, 핵 군축 형태 협상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물론 백악관에서 아니다. 우리는 일기 때와 같이 트럼프 일기 때와 같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거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앞뒤가 틀려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일기 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이 북미 합의문에 안 들어 있어요. 거기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한다가 4.27 판문점 남북선언, 북미선언에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그럼 일기 때와 같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와 같이라고 말했으니까 결국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모호한 목표 아래 일종의 핵동결, 핵군축 협상이 가능하다는 걸 사실은 백악관에서도 얘기한 거다. 그 발언을 백악관 발언을 트럼프 일기 때와 같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번에 우리 국내 언론이 핵동결, 핵군축의 우려를 해소한 거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오히려 같은 맥락의 얘기였다. 이렇게 보면 지금은 결과는 모르지만 김정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김정은에게 상당히 유화적인 당근들을 제시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미국 외교안보라인, 트럼프에게 외교안보라인의 공통된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비롯해서 관세 정책까지 여러 가지 국제 정책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